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감독. 그는 처음엔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왜 그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품게 되었을까요? 알베르토 감독이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 그 매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베르토 감독이 한국을 알게 된 계기는 사실 영국의 유명 방송국 BBC 덕분이었습니다. BB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다룬 여러 특집 방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알베르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알베르토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럽,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역사적 유산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그저 작은 변방 국가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도대체 왜 BBC가 한국에 대해 그토록 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까? 도대체 그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그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토는 단순히 의구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탐방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죠. 그가 직접 한국에 가서 탐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BBC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전투 전략과 그들의 지혜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고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그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는 분명히 한국인만의 독특한 전략과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유럽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는 여전히 한국을 그저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출국 전 알베르토는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자료를 뒤지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알베르토는 자신의 편견이 깨질지 아니면 오히려 확신을 얻게 될지 모른 채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이번 여정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알베르토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첫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가 생각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공항은 첨단 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의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그는 첫 발을 내딛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깨끗하게 관리된 도로와 도시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왕들이 거주하던 궁궐로 한국의 전통 건축물 중 가장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앞에 서자 알베르토는 그 규모와 정교한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궁궐 뒤로 현대식 건물들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궁궐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나의 풍경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이 장면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베르토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신하들이 지녔던 지혜와 철학,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배웠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알베르토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을 보존한 나라가 아니라 그 전통을 현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나라라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높은 전망대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였습니다. 그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으며 곳곳에 조성된 녹지와 공원들이 도시 속 자연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한때 복개되어 도로 밑에 숨어있던 하천이었는데 복원되면서 지금은 도심 속의 작은 생태계로 자리 잡았죠. 이 말을 들은 알베르토는 한국의 도시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모두 고려한 발전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발전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을 경험하며 알베르토는 점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강인한 나라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베르토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한국의 발전된 도시와 문화를 탐방하는 동안 한국 역사 속에서 만난 한 인물로 인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조선의 영웅이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낸 위대한 장군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각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점점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오늘날 한국의 정신적 뿌리로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 장군은 첫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옥포해전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부산을 거쳐 조선을 빠르게 침공하고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첫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의 군선 26척을 격파하면서 임진왜란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연달아 격파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옥포해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군이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이 전투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알베르토는 그 희망이 전해졌던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은 사천해전에서 또 한 번 일본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이 전투는 거북선의 첫 등장으로 유명한 해전이기도 합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함입니다. 사천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공격할 때 이 거북선이 적 함대에 돌격하면서 적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은 거북선의 철갑에 막혀 조선 함대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알베르토는 거북선의 등장을 듣고 나서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6세기라는 시기에 이미 이런 혁신적인 전함을 설계하고 실전에 투입한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창의력은 그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그의 전술적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근처에서 일본군을 유인하여 하객진하게 날개처럼 배를 벌려 적을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해 일본 함대를 섬멸시켰습니다. 하객진 전술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빠르게 격파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73척 중 59척을 격파하는 엄청난 전과를 기록하게 되죠. 알베르토는 한산도 대첩에 대해 듣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이 단순히 물리적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상대방의 심리와 환경을 완벽히 분석한 전술적 승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한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명량 해전일 것입니다. 1597년 일본군은 다시 한번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미 여러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고 일본군은 300여 척이 넘는 함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의 좁은 물길과 강한 조류를 이용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일본군 함대가 조류에 휩쓸리며 제대로 된 움직임을 못하는 사이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조선 수군의 필사의 싸움 덕분에 조선군은 31척의 일본군 함대를 격파하며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전투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알베르토는 명량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적을 상대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지형과 자연을 활용한 뛰어난 전술로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자 그의 삶의 끝을 장식한 해전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려 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전투를 벌였고 노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 함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 직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숨긴 채 끝까지 지휘를 이어간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바쳐 조선을 지켰고 그의 죽음은 조선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베르토는 노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슬픔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한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싸운 진정한 애국자였고 그의 희생 덕분에 조선은 일본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희생 정신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진 강인함의 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한 명량해전의 이야기는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잠깐만요,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다고요? 알베르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한국인 역사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전술과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과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규모 함대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한 하객진이라는 독창적인 전술은 적을 포위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자연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한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개발한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은 적의 승선을 방지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혁신적인 전함이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각 해전을 통해 단순한 전투의 승리만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리더십 그리고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사고와 애국심은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산이 단지 한국 역사 속의 인물로만 남지 않고 현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알베르토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강한 역사적 뿌리와 정신적 지주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지혜와 리더십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정신과 리더십은 현대 한국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강한 리더십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그들이 지닌 정신적 강점까지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알베르토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알베르토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강인한 정신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제작할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과 강인한 정신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